우선 조금 전에 소개받은 것처럼 저는 사법시험 합격하고 지금 변호사 22년 차입니다. 제가 겉보기에는 조금 나이가 어려 보일 수 있는데 생각보다 저 어리지 않습니다. 저희 큰아들이 지금 군대 제대 3개월 앞두고 있습니다. 어리지 않아요? 네, 변호사 경력 22년 차입니다. 그리고 저는 주된 전문 분야가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상속증여 전문 변호사가 아닌데 왜 제가 여기에서 상속증여 강의를 하냐면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한국 분들의 재산의 74%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관련된 소송을 하다 보면 상속증여 사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계기가 돼서 제가 한국에서 상속증여 관련된 업무를 시작을 하고 일본 관련된 교포들 일을 하다가 2014년부터 LA와 얼바인 시작으로 제가 미국에서 1년에 2번씩 세미나를 했습니다. 올해도 2월 달에 애틀란타 가서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 이곳 산호세는 제가 3번째입니다. 3번째인데 오늘이 가장 많은 분들이 오셨고요. 제가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컨디션도 아주 좋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하고 즐겁게 강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한국의 상속증여인데요. 조금 전에 아까 이제 사모님께서 질문하신 것을 보면 183일 세금 관련된 질문하셨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오늘 세금 이야기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 이야기를 하는 순간 제가 원래 하고자 하는 강의의 내용이 너무 부실해집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의 상속증여에 관해서 생각하실 때 크게 두 가지를 나누어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국에 있는 상속 재산을 누가 가져갈 수 있느냐, 누가 몇 퍼센트를 가져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한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돌아가신 분의 상속 재산에 대해서 텍스를 누가 얼마를 내야 되느냐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전혀 다른 분야입니다. 첫 번째 것은 한국의 민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두 번째 것은 한국의 상속증여법에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법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50% 모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첫 번째, 한국의 민법에 대해, 즉 한국에서 사망이 일어났는데 이 사망한 분의 재산을 누가 몇 퍼센트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 저의 강의 내용입니다. 혹시 텍스 관련된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제가 지금 강의는 안 되는데 끝나고 간단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성실히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중으로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관객들이 요청해서 여기에서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 강의는 한국의 상속이 일어났을 때 누가 몇 퍼센트의 비율로 가져가느냐를 설명드린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잠시 화면 조정하는 사이에 제가 여러분께 사전에 알고 계셔야 되는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보다 연배도 많으시고 사회 경험도 많으신 분들이 계신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기존의 상식은 이 자리에서는 다 잊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경험상 미국에 계신 분들이 한국의 법령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분들 간에 서로 이야기가 막 전달되다 보니까 마치 잘못된 것에 또 잘못된 게 붙고 또 잘못된 게 붙다 보니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실 때 보면 전혀 엉뚱한 말씀을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런 분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유진 변호사님께서 미국의 상속제도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해주셨잖아요. 그 상속제도는 미국에서만 유효합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유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에 관해서 관심이 있으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만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혼용되면 나중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만 한국법에서 유효하다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담으로 제가 지금도 미국 관련된 상속 업무를 두세 가지 하고 있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미국에서 돌아가신 어떤 할머니의 한국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해 드리는 겁니다. 그 상속인은 아드님 두 분 있는데 두 분 모두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한 분은 저 캘리포니아 계시고 한 분은 뉴욕에 계신데 그 두 분이 저한테 일을 맡겼어요. 제가 뭐부터 시작했냐? 그 돌아가신 어르신의 사망 신고부터 시작을 합니다. 한국에서 사망이 이루어져야만 비로소 상속이 시작이 되거든요. 근데 미국 계신 분이 미국에서 사망 증명서가 있어도 한국에서 그것이 사망에 따른 사망 신고가 되지 않으면 한국법적으로 상속이 진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상속을 하기 위한 전제로서 이 사망 신고하는 것부터가 일인데, 아까 말씀드린 지금 그 케이스, 한 분이 캘리포니아에 계시고 한 분이 뉴욕 계신 그 형제분이 아직도 저한테 어머님의 사망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안 주셔서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건 수임한 지가 1년 됐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분들은 뭐냐? 당장 과태료 내세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사망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고, 모든 상속인이 다 해외에 계시면 9개월인데 그분들 9개월 넘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미 상속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최근에 끝났는데 여러분들은 연세가 많으셔서 나는 내 재산은 한국에 없으니까 상관이 없겠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 케이스는 되게 독특해서 한국에 있는 부부가 일주일 간격으로 돌아가셨어요.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부인이 일주일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자녀가 없습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셨어요. 그럼 그분들의 상속인이 누구냐? 형제자매입니다. 형제자매가 일부는 한국에 계시고 일부는 미국에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도 혹시 한국에 있는 나의 형제자매가 결혼하지 않고 아니면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고 사망한다? 그분의 상속이 여러분들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재산이 한국에 없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 부모님이 이미 다 돌아가시고 한국에 나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홍영욱 변호사 시간은 편히 있어도 되겠다라고 긴장을 늦추시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당사자가 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례 1, 2, 3이 제가 그동안에 겪었던 실제 케이스들인데, 대부분 보면 이 상속이 이게 굉장히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다. 제가 이 사진을 먼저 좀 보여드리는데요. 이 사진의 의미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 평화로운 틀에 나무가 큰 게 한 그루 있고 작은 게 세 그루가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뭘 의미하냐면 상속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진 가족을 의미합니다. 원래 제일 왼쪽에 있는 큰 나무 옆에는 더 큰 나무가 한 그루 있었어요. 남편하고. 근데 남편이 먼저 사망을 하신 거예요. 남편이 사망하시고 나서 상속이 잘 이루어지고 나니까 와이프하고 자녀들이 다 같이 화목하게 평온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상속은 이렇지 못합니다. 이렇습니다. 허허 벌판에 나무 한 그루만 서 있는데, 아까 그 네 그루의 나무들이 각각 이렇게 허허 벌판에 서 있는 거예요. 상속 준비가 제대로 안 되고 상속에 관련된 분쟁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나면 가족 간에 연락도 안 하고 각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대부분의 케이스가 이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상속을 단순히 누가 얼마큼 가져가느냐의 문제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가족 간의 화목이 유지될 수 있는 너무 중요한 이벤트다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한국의 상속은 첫 번째, 도대체 미국의 상속법과 한국의 상속법이 누가 어떻게 적용되느냐, 기준이 뭐냐? 첫 번째는 돌아가신 분이 한국 국적이면 한국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에 부동산을 두신 분이 미국에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영주권자고 국적이 한국이다. 그러면 이 한국 부동산은 한국 민법에 의해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돌아가신 분이 외국인이어도 시민권자라도 한국 내 재산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한국의 상속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사망신고가 됐더라도 한국에 사망신고가 안 되면 그분의 한국 재산은 영원히 남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상속이 이루어지려면 결국 그 다음에 필요한 사망과 신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속 전제인 사망신고 자체가 서류 협조에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1년 동안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상속의 효과. 이게 미국과 가장 큰 차이점 1번인데요. 한국은 사망하면 권리와 의무가 다 같이 넘어가는데요. 이 상속 재산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2014년에 처음으로 ARL 세미나를 하고 그 다음날 팔로우 미팅을 하는데 저한테 어떤 분이 개인 상담을 하시면서 이만큼 자료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 자료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강원도에서
어떤 종교단체를 하나 새로 만들었는데 일종의 교주래요. 교주. 뭐 제2 이런 거 아닙니다. 교주인데 그분의 재산이 엄청나게 많다고 들었는데 그 재산이 무엇이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그걸 찾아줄 수 있냐? 첫 번째, 찾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그걸 찾으면 거기에 대한 나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업무 두 가지, 아버지의 재산이 어디에 뭐가 있고 두 번째, 그 권리에 대한 저희 의뢰인의 권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약정을 하고 한국에 가서 제가 찾았어요. 찾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유감스럽게도 아버님 명의로 재산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님이 모든 종교단체 재단으로 다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 제가 그걸 등기부등본 다 확인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래서 당신은 죄송하지만 아버님의 재산이 없고 따로 상속받을 재산이 없습니다. 정리가 됐죠. 이렇게 아버님의 재산을 찾는 것부터가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사실 어제 LA에서 어떤 분하고 상담을 하고 왔는데 어제 상담했던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신 다음에 시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이 시아버님이 중견기업의 오너입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그분의 재산을 자녀들이 상속을 받는데 그 자녀 중에 한 분이 어제 상담을 했던 분의 남편도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남편분의 재산을 와이프와 자녀들이 받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 한국이 도대체 무슨 재산이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에 계신 부모님의 재산, 형제분의 재산을 다 아시나요? 모르시죠? 그래서 이걸 찾는 게 첫 번째 키입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게 이제 상속에서 미국과의 이제 중요한 차이 중에 저는 이게 첫 번째라고 생각하는데 법정 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한국 민법에 상속 순위가 1등부터 4등까지 다 정해져 있고 1등이 만약 한 명이라도 있으면 2등, 3등, 4등은 한 명도 한 푼도 못 받습니다. 한 명만 있으면 밑에는 순서가 없다. 정해지지 내려가지 않는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누구냐면 바로 아들, 딸입니다. 돌아가신 분의 아들, 딸이 한 명이라도 있으면 2등, 3등, 4등은 못 받는다. 2등은 누구냐? 돌아가신 분의 부모님. 3등은 누구냐? 형제자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일주일 순서로 남편이 먼저 사망하고 와이프가 사망했는데 이분들 연세가 80대예요. 이분들이 자녀가 없습니다. 1순위가 없죠. 그 다음에 부모님은 100살이 넘고 벌써 다 돌아가셨죠. 2순위가 없습니다. 3순위가 누구냐? 바로 형제자매예요. 그래서 형제자매 중에 미국 계신 분이 계셔서 그분이 저한테 의뢰를 하셔서 제가 그 상속 절차를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언제 올지 몰라요. 예,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만약 형제자매도 없다, 그러면 4번까지 갑니다. 사촌이 돼요. 이게 이제 큰 문제인데요. 왜 문제냐면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텐데 아까 상속이 이루어지면 플러스 재산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재산도 넘어간다는 말씀을 살짝 하고 말은 마이너스 재산이라는 걸 저희가 아십니다. 자, 한국에서 여러분들의 친척이 사망을 했는데 그분이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부자였더니 알고 보니까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부동산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플러스 재산이 더 많았었습니다. 근데 요즘 한국 부동산이 많이 내려가죠. 그러다 보니까 빚이 적극적인 플러스 재산보다 더 많은 거예요. 근데 그분이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가셨어요. 자, 그랬더니 그분의 재산이 누구에게 왔냐? 1순위 아들, 딸에게 왔어요. 이 아들, 딸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빠가 부자인 줄 알았더니 빚만 많아요. 그럼 이분들은 상속을 그대로 떠안게 되면 순식간에 빚쟁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속을 포기해요. 그리고 끝나냐? 아닙니다. 이순이한테 넘어오는 거예요. 자, 그럼 이순이가 누구냐? 부모님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다시 그 빚이 누구한테 오느냐? 삼순이한테. 삼순이가 누구예요? 여러분. 근데 괜찮아. 나는 다 우리 형제들 부자야. 근데 알고 보니까 형제자매도 다 포기해가지고 사순위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사촌 한국에 많이 계시죠? 그 사촌 중에 한 분이 빚더미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그 빚이 넘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웃으시죠? 제가 실제로 이 케이스를 했습니다. 저희 집안 아저씨가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사업을 왕성하게 하던 중에 돌아가셨는데 부채가 너무 많습니다. 부채가 몇십억 원이 됩니다. 몇백만 달러죠. 그래서 그분의 와이프하고 아들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거는 무조건 상속을 포기해야 돼요. 근데 그분들만 포기하면 와이프하고 아들, 여기서 보면 아들은 1순위죠. 와이프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건데 아들하고 같은 순위입니다. 그래서 와이프하고 아들이 포기하면 그 두 분은 빚더미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그리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냐? 부모님한테. 근데 부모님 돌아가셨어요. 삼순위가 누구죠? 형제자매. 돌아가신 분들의 형제자매가 5분 정도가 계셨어요. 그분들이 순식간에 몇십억의 빚을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 신청서를 한 번에 다 써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촌까지의 족보를 다 갖고 오라고 했어요. 그분이 저희 집안 아저씨거든요. 그래서 제가 족보를 다 뒤져가지고 찾아보니까 20몇 명이에요. 그분들께 다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당신이 지금 빚더미에 떠안게 됐다. 내가 지금 이거 포기를 대신 할 건데 당신이 원하면 내가 대신 해주겠다. 그래서 신청서, 포기 신청서 하나에 20몇 명을 다 하시요. 한 번에 다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네? 예, 포기 신청을 할 수 있고 해야 됩니다. 빚이 나면. 자, 그래서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한국법은 이처럼 상속 순서가 정해져 있고 그 순서가 위에 한 명 1번부터 한 명이라도 있으면 밑으로 내려가지 않지만 1순위가 한 명도 없다? 2순위. 2순위가 한 명도 없다? 3순위. 3순위 한 명도 없다? 4순위. 이게 플러스 재산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재산도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누군가 한국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면은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에게 은행에서 뭐 각종 금융기관에서 여러분들에게 청구가 오습니다. 제가 실제 이 케이스에 했어요. 포기 안 해버리면 어떻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에 포기를 하셔야 된다. 거기를 다 하면은 그 재산은 국가로 갑니다. 자, 동순위가 여러 명이다. 이러면 최근치를 선순위로 하고 나머지는 동순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1순위를 보겠습니다. 아들, 딸하고 손자, 손녀가 1순위예요. 그런데 1순위에 자, 돌아가신 홍길동이가 있는데 홍길동이에 아들, 딸이 있고 아들이 결혼해서 손자가 있습니다. 손자도 직계 비속, 아들도 직계 비속이에요. 근데 1순위 중에서는 최근친이 손자입니다. 최근친은 우리가 촌수 따지죠. 1촌 있고 2촌 있지 않습니까? 나의 자녀들은 1촌, 나의 손자, 손녀는 2촌이죠. 그러니까 1촌이 더 가깝기 때문에 1촌만 상속을 받는 겁니다. 근데 1촌이 예를 들어 2명이다. 내가 아들이 2명이다. 아니면 딸이 2명이다. 아들, 딸이 있다. 아들, 딸은 전부 다 동순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은 2분의 1씩 나눠 갖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한국은 법적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안 하셔도 법이 다 알아서 해줍니다. 태아는 이미 태아는 것을 했고요. 이건 법률상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상담한 케이스가 이건데 한국에서 결혼을 하시고 미국으로 오셔서 미국에서만 혼인신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아예 미국에서 결혼해서 미국에서 혼인신고했는데 한국에 혼인신고 안 된 분들이 있어요. 정리하면 한국에 혼인신고 안 되면 한국에서 배우자 아닙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한국에서의 상속권자는 법률상 배우자로 혼인신고 된 사람만 배우자예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 애를 낳았어도 혼인신고 안 되면 사실혼 관계고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이거를 교포들에게 적용하면 미국에서 정식으로 결혼식하고 미국에서 정식으로 혼인신고했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 하면 한국에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꼭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한국에 혼인신고 하시려면 한국으로 가셔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영사관에서 이 업무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영사관을 통해서 꼭 이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습상속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A와 B가 결혼했어요. B가 와이프입니다. A가 사망을 합니다. 남편이 사망을 했는데 이 남편의 아버님이 남편보다 늦게 사망하신 거예요. 그때는 이 돌아가신 시아버지의 재산 중에 남편 거를 와이프가 대신 받거나 손자, 손녀가 대신 받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한국 상속법은 하나하나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 강의를 들으신다고 다 이해하실 수는 없고 나중에 만약 정말 한국의 상속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한국의 상속 전문 변호사하고 상의를 하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훨씬 더 편리하실 겁니다. 자,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속분이 미국은 정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법정 상속분이 있는데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그 사람들이 n분의 1로 나눠갔습니다.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 흥부 놀부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면 아들이 2명이죠. 2명이니까 아들 2분의 1씩 각각 나눠갑니다. 배우자는 얼마를 갖느냐? 자녀보다 50%를 더 갖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보다 50%를 더 갖습니다. 자,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가 있고 흥부 놀부 아버지의 와이프, 결국 흥부와 놀부의 어머니가 살아계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그러면 상속인은 흥부도 놀부도 상속인이 되고 흥부 놀부의 어머니도 상속인이 되는데 지분은 어떻게 되느냐? 놀부가 1, 흥부가 1, 어머니가 1.5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3.5분의 1.5가 되고 놀부는 3.5분의 1, 흥부도 3.5분의 1이 됩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공동 상속재산의 처분. 이게 이제 큰 이슈가 되는 건데 이따가 여러분들 혹시 미국에서 리빙 트러스트 다 쓰셨죠? 네. 혹시 여기 한국에 재산 있는 분 계신가요? 뭐 아파트든 예금이든 증권이든 보험이든 계세요? 혹시 우리 선생님 한국에서 유언공증 하셨나요? 미국에서 리빙 트러스트 작성하셨습니까? 예. 우리 선생님 같은 분은 미국 생활에는 충분히 적응을 잘 하신 건데 한국법적으로는 준비가 안 되신 겁니다. 혹시 자녀분 계세요? 예. 예. 사모님 계시죠? 예. 예. 저러면 이제 나중에 아까 제가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사진의 첫 번째 사진이 될 것이냐, 두 번째 사진이 될 것이냐, 경사자가 되겠습니다. 리스크가 지금 있는 겁니다.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사회법, 이 C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속인이 2명 이상이면 각각의 상속 지분에 따라서 상속 재산을 나눠 갖게 되는데 예를 들면 우리 사장님 아까 여기 우리 마포에 아파트 하나 있다고 얘기하시고 강남에 땅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저분이 부동산을 2개를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자녀분이 몇 분이세요? 3시요. 예, 많으시네요. 걱정이 되는데. 자, 자녀분이 3분이시고 사모님 1분 계세요. 상속인이 4분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마포에 아파트가 하나 있고 강남에 땅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의 아파트가 상속 등기가 어떻게 되냐면 사모님이 4.5분의 1.5, 그 다음에 첫째, 둘째, 셋째가 각각 4.5분의 1, 1, 1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강남에 있는 땅도 사모님이 4.5분의 1.5, 그 다음에 자녀들이 4.5분의 1, 1, 1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사람이 사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6개월 내에 상속세 신고하고 납부까지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캐시입니다. 현금으로 납부하셔야 돼요. 그러면 요즘에 한국의 아파트가 마포 30평짜리 대략 얼마예요? 예, 많이 떨어져서 14억입니다. 강남의 땅 한 평이 지금은 한 2, 3억 줘야 돼요. 30평이면 60억입니다. 땅 30평.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검소하게 제가 마포의 아파트 하나, 강남의 땅 30평짜리 하나. 그래서 아파트 14억에 땅 60억, 74억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세금 대충 하면은 20억, 30억 나옵니다. 대충. 자, 이거 캐시로 6개월 내에 내셔야 돼요. 자녀분들 사모님이 전부 미국 계시다? 9개월 내에 내야 됩니다. 자, 캐시가 30억 있는 분 여기 계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 분들은 자산의 74%가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70억의 재산을 갖고 계신 분이라면 그분의 대충 70%, 50억 가까이가 부동산이라는 얘기예요. 대부분은. 30억이 없습니다. 근데 세금은 내야 돼요. 안 내면 어떻게 되냐? 과징금이 계속 붙습니다. 자, 그래서 과징금이 너무 아까운 사모님이 야, 우리 이거 빨리 팔아서 세금을 좀 내자. 그랬더니 큰아들이 얘기합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번 부동산인데 못 팝니다. 아버지 피가 땀이 흘리는데 못 팝니다. 거절해요. 대출이든 받자. 지금 이자 얼마인데 대출을 받아요. 안 됩니다. 자, 상속인이 4분인데 한 명만 반대하면 팔지도 못하고 대출을 못 받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제 의뢰인들 제가 아까 케이스 1, 2, 3을 아까 표로 잠깐 했는데 그 첫 번째 케이스가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이 아버님이 전처가 있고 후처가 있는데 전처에서 아들들, 후처에서 아들들, 와이프는 다 돌아갔습니다. 자,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니까 전처의 아들들과 후처의 아들들 입장이 나뉘어요.
총 재산이 한 200억 정도 있는데 2천만 달러죠. 있는데 이게 나중에 세금 내고 분쟁하니까 얼마로 줄어들었냐면 대략 제가 러시아 계산컨대 한 35% 정도 됐어요. 200억짜리가 한 70억 정도가 됩니다. 세금 내고가 아니고 세금 내기 전에. 왜냐면 저 집이 상속세 내야 된다라고 소문이 알려지잖아요. 안 삽니다. 안 사요. 자, 대출 받아야 되는데 입장이 달라요. 대출 못 받습니다. 가격은 계속 내는 거예요. 속이 막 타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게 실제 케이스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리빙 트러스를 작성하셨다면 한국에서는 그와 유사한 유언 공증을 작성하실 것을 강력히 권유합니다. 그래서 이런 현상을 막으셔야 돼요. 공동 상속 재산은 전부 동의가 있어야 처분을 하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게 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문제가 될 때 해결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 놀부는 너무 욕심이 많아서 아버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아버님이 피땀 흘려서 만든 부동산 다 팔아서 현금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흥부는 아버님이 이걸 어떻게 읽었는지를 알기 때문에 절대 파는 걸 반대합니다. 그래서 흥부는 이거를 팔기를 원치 않아요. 이때 흥부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형한테 그 집은 내가 사겠다라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놀부는 본인의 지분을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흥부한테. 이런 권리가 있습니다. 이래서 특별히 재산적 가치만 강조한다면 이걸 행사할 필요가 없는데 재산적 가치 이외에 돌아가신 분의 어떤 정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자산들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공동상속의 실제 모습. 아까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 1, 2, 3, 4가 있는데 서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시가가 부동산이 115억이었었고 또 이제 기타 현금도 꽤 있었는데 이게 마지막에 등기를 보시면 여기 지분 2분의 1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지분 2분의 1. 이게 소송을 해서 부동산이 총 15개가 있었는데 원래는 4개 모두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이 돼야 되는데 제가 소송을 해서 저희 의뢰인이 셋째, 넷째였거든요. 이 부동산은 저희 의뢰인 셋째, 넷째만 받는 걸로 하고 저쪽 부동산은 저쪽 1번, 2번이 받는 걸로 해서 부동산별로 나눴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나마 좀 나아요. 왜냐하면 3번, 4번은 같은 편이고 이사가 합치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일부 처분할 걸 처분하고 일부 대출받을 걸 대출받아서 저희 몫은 상속세를 냈습니다. 근데 저쪽은 그게 해결이 잘 안 됐어요. 자, 이와 같이 상속인은 한국법에 의해서 미리 정해져 있지만 모든 상속인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흔히 폐류나 있죠. 불효자식. 그놈들은 한국법에서 상속을 받지 못하도록 미리 정해놨습니다. 첫 번째를 보시면 상속받으려고 부모님을 살해하는 사람. 이게 옛날에 저희가 법과대학 다니면서 배울 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이랬는데 요즘 많이 일어나죠. 부모님 살해하는 자녀들이 꽤 많아요. 근데 그 친구는 잘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제 강의를 안 들었어요. 본인이 상속을 못 받는다는 걸 알았다면 본인의 인생 망치고 돈도 못 받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을 텐데 공부를 안 했죠. 그래서 빨리 상속받으려고 부모님을 살해했는데 알고 보니까 본인은 상속을 못 받아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기타 상속 관련돼서 특별수익자. 이 특별수익자는 뭐냐면 미리 증여를 받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버님이 아들이 둘이 있는데 큰아들이 공부를 너무 잘하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죠. 그래서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고 현금도 주고 부동산도 미리 줬습니다. 둘째는 사실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그냥 존재감도 없고 부모님한테 특별히 잘하지도 않고 이러니까 아무것도 안 줬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둘째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래서 미리 받은 사람은 자기의 일정 지분 받은 것은 상속을 빼고 나머지 못 받은 것만 받아라. 이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기업은 이것은 예를 들어 흥부와 놀부가 있는데 놀부는 맨날 바깥으로 놀러만 다니고 흥부는 아버님을 열심히 도와서 농사를 져서 두목이 됐습니다. 이때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흥부가 생각을 해보니 야 이거 뭐 형이 상속 받는 것 자체를 내가 거절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 재산의 대부분은 내가 아버님을 도와드려서 만들어진 재산인데 내가 조금 더 받아야 되지 않나. 네, 우리나라 민법은 그거를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상속인 중에서 부모님을 특별히 잘 모셔 봉거하고 간호하면 아니면
이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데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거기에 기여분을 일정 부분 인정을 해서 플러스를 해줍니다. 현재 제가 이 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5남매의 막내가 제 의뢰인인데 한국에 있는 사건입니다. 저희 의뢰인이 의사예요. 그래서 저희 의뢰인이 부모님을 매달 일정한 금액을 용돈, 생활비를 보내드리고 한 10몇 년간 계속 돌봤고 병원에 모시고 다니고 했어요. 돌아가셨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부모님을 거의 돌보지 않았는데 갑자기 너는 이제 아무것도 갖지 마라. 우리만 갖겠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의뢰인을 대리해서 그동안 우리 의뢰인이 부모님께 보내드린 생활비 다 계산하고 병원비 다 계산하고 병원 모시고 한 거 다 해서 우리 기업은 청구하고 소송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혹시 여기 해당하는 분들은 나중에 조용히 저한테 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요. 자, 이제 드디어 상속 포기하고 한정 승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상속 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이 생각보다 짧아요. 그래서 미국 계신 분들한테 이 통지가 안 오고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상속인이 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상속이 되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은행 빚만 여러분들한테 상속이 된다. 여러분들은 한국 가시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 상속인이 되느냐, 그 다음에 상속에 따른 효과가 어디까지, 얼마 동안 미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상속회복 청구권. 이것도 이제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제가 미국에 와서 세미나를 지금까지 한 2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제일 많이 받는 상담이 이겁니다. 여기 계신 어르신들 중에도 혹시 여기 해당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은 제가 세미나가 끝나면 그 다음날 시간 1시간 단위로 팔로우 미팅을 하는데요. 그때 상담을 미리 예약하고 오시는 분들이 보통 서류를 이만큼씩 가지고 오십니다. 몇십 년 동안의 한을 저한테 이제 푸는 겁니다. 대부분 뭐라고 하시냐면 우리 친정아버지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부자였고 우리 땅을 밟지 않으면 도저히 어디 딴 데로 갈 수 없을 만큼 온통 부자였다. 근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우리 오빠가 다 가져가고 나는 한 푼도 없고 난 지금 생활하기가 어렵다. 우리 송도 변호사님이 이렇게 강의도 잘해주시고 보니까 소송도 잘하는 것 같은데 나 좀 부자 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면 서류를 달라고 다 보면 네,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어요? 30년 전에. 등기부 등본 보면 큰오빠 명의로 넘어간 게 20년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면 그 사모님이 오빠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이 바로 상속회복 청구권이라는 소송인데 이 소송은 침해를 있음을 안 날로부터 3년, 침해 행위가 있음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자,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님의 부동산을 큰오빠가 자기 명의로 상속 등기한 행위, 그게 바로 침해 행위입니다. 등기부 등본에 오빠 명의로 이전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청구를 못합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15년, 20년 됩니다.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2014년에 LA에서 처음 세미나를 하게 된 것도 이렇게 한국에 있는 상속재산을 제대로 받지 못한 교포들이 너무 많다는 우리 박인준 변호사님하고 같은 업무를 하셨던 지금은 고인이 되신 백도채라는 변호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변호사가 와서 이걸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제가 사실은 이 상속회복 청구권을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실제로 와보니까 상담을 하는 분들이 너무 오래전 일을 가지고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교포사회에 말씀을 드립니다. 한국의 상속이 일어나면 절대로 오래 끌고 계시면 안 됩니다. 한국 속담에 10년이면 뭐가 변하죠? 예, 강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상속회복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상속이 이루어지면 무조건 빠른 시간 내에 정리하실 것을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자, 이제 유언인데요. 유언은 리빙 트러스트, 이거 윌이죠, 유언이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기 전에 아까 한국 민법에는 누가 상속인이 될지, 그 다음에 누가 상속 지분을 얼마큼 받을지 미리 정해져 있다고 했죠. 나는 그거 싫어.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게 유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는 재산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사람에게 원하는 만큼 줄 수 있는 게 바로 유언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근데 이게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의 유언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이 엄격하게 특별한 형식을 다 요구하고 있고 그 형식 중에 하나라도 위반하면 그 유언은 무효입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열심히 유언장 썼는데 나중에 소송할 때 보니까 무효예요. 그런 사건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에. 교포들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유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리빙 트러스트 작성하시는 것처럼 한국의 유언 공증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 잠깐 보시면 철회. 아까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 설명하셨죠. 리버커블 트러스트 그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죠. 유언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의 유언은 언제든지 내가 마음껏 바꾸고 없애고 할 수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재산 있는 분 아까 우리 선생님 말고 다른 분도 안 계세요? 한국에 재산 있는 분? 우리 사모님? 네. 자녀분 계세요? 몇 분이죠? 네. 제가 우리 사모님 오늘부터 그 두 자녀들로부터 효도를 받을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저기 바깥에 계신 사장님도 뭐냐면 첫 번째 큰애를 먼저 조용히 불러요. 그리고 나서 내가 한국의 재산입니다. 리스트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걸 너한테 주겠다. 유언장을 간단히 쓰세요. 그리고 나서 1년간 그 아들한테 엄청나게 효도를 받아요. 1년이 지났어요. 둘째는 조용히 부릅니다. 형한테 절대 얘기하지 마라. 내가 한국에 이 재산이 있는데 이거 너한테 주겠다. 유언장 또 써요. 그럼 둘째가 야 우리 엄마가 형보다 나를 더 좋아하네? 그래서 1년간 또 열심히 우리 사모님께 효도해요. 그리고 사모님은 조용히 저한테 와서 유언공증을 쓰시는 거예요. 아파트는 큰애가 갖고 땅은 둘째가 가져라. 그러면 유언공증 마지막에 쓴 게 유효해요. 무슨 말이냐? 내가 유언을 언제든지 내용을 바꿀 수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죽기 직전에 쓴 유언만 유효합니다. 그 앞에 거 다 무효예요. 그러면 내가 우리 큰아들 작은아들을 마음껏 컨트롤할 수 있죠. 유언장을 줬다 뺐다 줬다 뺐다. 예. 이거 웃으면서 하라고 웃으시라고 하시는 말씀이긴 하지만 이 유언의 효과를 이거보다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예가 없습니다. 최후의 유언만이 유효하다. 이것은 결혼도 마찬가지죠. 예, 마지막 연애만 유효하잖아요. 그 정권은 안 되잖아요. 그죠? 이게 법률의 유언도 똑같습니다. 자, 이제 5가지 유언 방식이 있는데 이 5가지 다 못 외웁니다. 죄송하지만 저도 못 외워요. 왜냐하면 저는 사법시험 1차 공부할 때 이거 외웠지 2차 공부할 때 이거 안 나옵니다. 제가 사법시험 합격한 게 벌써 24년 전 일이라 저를 못 외웁니다. 아니 변호사가 못 외우는데 어떻게 하는 얘기냐. 그래서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했죠. 공정증서. 유언을 공정증서로 작성하실 것을 권유해드립니다. 한 달 전쯤에 우리 박유진 변호사님 소개로 LA 계신 어떤 어르신인 것 같은데 저한테 이메일이 왔습니다. 한국에 아파트가 있고 뭐가 있는데 유언 공정을 하고 싶다. 가을에 한국에 오실 때 얘기라고 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원래 유언 공정을 하시려면 6개월 전에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셔야 그래야 유언 공정이 가능합니다. 유언 공정은 반드시 한국에 오셔야 됩니다. 예. 원래는 여기 영사관에서도 가능해요. 근데 좀 오래된 일이긴 하지만 저희가 한국에서 유언 공정하는 게 불편하신 분들 때문에 미국의 영사관에서 유언 공정을 하기 위해서 영사관을 방문해서 영사분하고 상담을 했더니 영사분 얘기가 본인 유언 공정 안 한다고. 왜냐하면 이게 민법적인 분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공무원인 본인이 그 분쟁에 휘말리기 싫다. 그래서 본인은 유언 공정 안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알기로는 그 뒤에 새로운 영사분이 오시면서 그분이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영사는 유언 공정을 안 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에 오셔서 유언 공증 담당 변호사님 앞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냥 제가 워크인으로 들어가서 저 유언 공증하러 왔습니다 이건 못해요. 증인도 2명 필요하고요. 그 증인의 범죄 경력조회도 미리 필요하고요. 여러분의 각종 서류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법률 행위를 많이 하셨을 텐데 내가 회사에 다니면서 연봉계약 도청을 하셨을 테고 내가 집도 샀고 자동차도 샀고 은행 예금 보험도 다 했을 텐데 그 모든 법률 행위보다 가장 많은 금액의 행위가 바로 유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재산을 한 번에 정리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법률 행위 치고는 가장 중요한 법률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격한 형식이 필요하고 그것이 여기 이대로 나온 겁니다. 근데 왜 저 공정증서를 권유해드리냐면 다른 유언들은 여러분들이 형식을 갖추기도 어려울 뿐더러 저 유언을 가지고 실제로 집행을 하려면 법원에 가셔야 돼요. 집행이라는 게 뭐냐? 등기 이전하고 은행 가서 예금 찾으려면
예를 들면 자필 증서, 유언장을 여러분이 쓰셨어요. 이거 다 사진 찍어서 요건에 맞춰서 다 쓰셨어요. 여러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이 유언장을 가지고 한국에 와서 은행에 가서 저희 아버지 유언장인데요. 저희 아버지 예금 주세요. 안 줍니다. 법원 가서 판결 받아오라고 해요. 그러면 법원에 가서 그 유언장을 검의를 받아야 되는데 검의를 받으려면 법원이 유언 그 상속인들한테 다 통지합니다. 혹시 당신 이런 유언장 있는 거 아니냐? 이 유언장에 대해서 이견이 없느냐? 그러다 보면 아버님의 유언 내용을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돼요. 근데 여기서 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건인데 한국에서 제 가까운 지인의 이야기예요.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숨겨진 딸이 있어요. 유언장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유언장을 가지고 법원에 가서 검의를 받는데 딸이 알아보는 거예요. 왜냐면 법원이 보니까 아버님의 딸로 숨겨진 딸이 하나 더 있기 때문에 통지가 갔어요. 그래서 그 딸이 우리 아버지가 이런 재산이 있었네?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류분 소송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유언 공증을 했다면 그 딸한테 알려질 일도 없고 그냥 아버님이 원하는 대로 조용히 끝났을 텐데 이거 유언장을 검의를 받게 되면서 이게 통지가 되면서 알려지지 않아도 되는 게 알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더욱더 소송도 필요 없고 쉽게 끝낼 수 있는 공정징수를 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은 이따가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시간이 없네요. 유류분, 이 유류분이 또 미국에 없는 독특한 제도인데요. 유류분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상속 지분에 대한 미니멈 개런티입니다. 아까 상속 지분이 다 정해져 있다고 했죠. 예를 들면 아들이 둘이다. 그러면 2분의 1, 2분의 1인데 예를 들면 흥부와 놀부의 아버지가 있는데 이 아버지가 $10,000,000의 재산이 있습니다. 이 $10,000,000의 재산을 돌아가시기 전에 제 강의를 듣고 유언 공증을 써놓은 거예요. 내 모든 재산을 너무나도 착하고 내가 사랑하는 흥부한테 가준다. 그리고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흥부가 유언장을 가지고 유언 공증을 가지고 $10,000,000를 다 본인이 가져가고 있어요. 놀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둔한 겁니다. 아니 아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이거를 다 그냥 동생한테 주시냐. 그래가지고 변호사를 찾아갔는데 하필 저한테 온 거예요. 제가 당신도 권리가 있다. 뭐냐? 법이 미니멈 개런티를 줬다. 당신 상속 지분의 일정 부분은 무조건 당신이 받을 수 있다. 그것이 얼마냐?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홍부와 놀부는 직계 비속이죠. 직계 비속은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은 무조건 개런티가 됩니다. 보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버님이 $10,000,000불의 재산이 있었는데 흥부와 놀부는 원래 법정 상속분이 2분의 1씩 500만 불씩이죠. 500만 불의 2분의 1이니까 250만 불. 결국 놀부는 250만 불의 법적 권리가 무조건 있습니다. 근데 현재 결과는 어떻게 되겠죠? 흥부한테 1,000만 불이 다 갔죠. 그럼 결론은 뭐냐? 놀부가 흥부를 상대로 250만 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결국 아버님이 유언 공증을 하셨는데 유언 공증의 내용이 100% 효과가 없는 거예요. 75%만 효과가 있죠. 왜? 유류분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유언 공증을 하실 때에는 이와 같이 유류분을 미리 고려해서 소송이 추후에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세팅을 해야 됩니다. 이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유언과의 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적으로 유언은 돌아가신 분 마음대로 재산을 처분할 수 있는데 그 처분이 유류분의 범위에서는 일부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죠. 자, 이 유류분권도 소멸시효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류분 권리자가 상속의 개시, 그 다음에 반환해야 할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는 10년. 한국은 나이가 10년이면 거의 모든 권리가 다 소멸합니다. 그냥 계속 안고 계시면 안 돼요. 자, 증여인데요. 증여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형식 필요 없고 아무렇게 하는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들한테 한국 재산 주고 싶으면 그냥 증여 계약서 간단하게 형식 필요 없어요. 쓰시면 돼요. 단 한 가지. 여러분들이 증여를 언제든지 처리할 수가 있고 아까 유언하고 같죠? 처리할 수 있는데 대신에 내가 이미 줘버린 거는 못 뺏어옵니다. 그러면 아까 저쪽 계신 어르신 사장님하고 여기 계신 사모님 증여 계약서 써주지 마시고 내가 말로 너 이거 줄게 계속 줬다 뺏었다 아시겠죠? 네. 자 이제 드디어 세금 잠깐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우리 박희준 변호사님 잠깐 말씀하셨고 박하인 변호사님 말씀하셨는데 세금은 무조건 미국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라고 권유해드리면 가능하다면 상속과 증여는 미국에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상속과 증여를 한국에서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은 세금의 관점에서는 유리하지 않습니다. 팔아서 미국으로 갖고 와서 미국에 사시는 것이 세금의 관점에서는 좋아요. 근데 가끔 내가 미국에서 저소득층이어서 여러 가지 보장을 받는 게 있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져올 수 없다. 이런 분은 박희준 변호사님하고 상의하세요. 자, 그리고 한국의 상속세는 굉장히 세금이 많습니다. 세율은 같아요. 보시다시피 1억 이하 10%, 1억 초과 5억 이하 20%, 5억 초과 10억까지 30%, 10억 초과 30억까지는 40%, 30억을 넘으면 50%. 세금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5억 정도 대충 이렇게 하면 세금이 20억, 30억 정도는 돼요. 그리고 캐시로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상속이나 증여는 미국에서 하셔라. 텍스의 관점에서 가라옵니다. 아까 저희 사모님 183일 말씀하셨잖아요. 그거 하지 마세요. 돌아가시기 전에 언제 돌아가시는지 모르는 게 문제긴 한데 가능하면 어쨌든 한국에서는 갖고 오시는 게 좋아요. 신고하셔야 돼요. 6개월 내에 하셔야 되고 모두 비거주자인 경우는 9개월 내. 납부는 기본적으로 일시납이고 현금 납입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상속세를 아까 이제 박희준 변호사님 보험 이런 거 말씀하셨는데 한국에서도 보험을 이용한 그런 상속세 마련을 하는 이런 플랜이 있습니다. 혹시 한국에 재산 있는 분들은 한국 보험 관련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상속세를 세 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시로 일시납을 해야 되는 그 세 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법을 보험으로 하시는 툴이 있어요. 그걸 한번 나중에 상담을 받으시면 도움이 됩니다. 자,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우리나라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었죠. 예, 동계올림픽에 하계올림픽의 꽃은 무슨 종목이죠? 마라톤. 예, 마라톤입니다. 동계올림픽의 꽃은 뭔지 아세요? 피겨? 예. 그렇죠. 우리 김연아 선수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피겨죠. 근데 캐나다에서는 남자 아이스하키라고 알고 계시고요. 근데 종합적으로 알려지기에는 크로스 복합입니다. 스키 점프를 하고 그 점프한 순서대로 스키 크로스 컨트리를 하는 거예요. 릴레이를 합니다. 릴레이. 이거는 제가 직접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근데 왜 제가 이걸 보여드리냐면 파란색 저지 선수한테 등을 침으로써 바톤 터치를 하는 겁니다. 노란색 저지를 입은 선수는 지금 막 피니시 라인에 들어온 거예요. 본인의 할 일을 다 한 겁니다. 이 선수의 그 다음 장면은 침을 이렇게 흘립니다. 사력을 다해서 경주를 하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쓰러집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쓰러질 텐데 여러분들이 하실 일을 다 하고 쓰러지셔야 아까 처음 보여드렸던 그 사진 엄마 나무와 자녀 나무가 사이에 이렇게 있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진행해드리는 유언공증 이런 것들을 잘 쓰셔야 된다. 상속재산 잘 찾으셔야 되고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협의가 되게 중요하다. 협의가 안 되면 아까 같이 사진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죠. 아니 그러면 내가 한국 나가서 그거 어떻게 일일이 다 하냐. 처음에 사망신고를 상속등기해야죠. 팔아야죠. 그 다음에 세금 내야죠. 이거 바꿔야죠. 이거 시간도 오래 걸리고 힘들다.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아까 부동산 관련돼서는 우리 여기 마포에 계신 전문가께서 해주시지만 저는 상속과 부동산에 관련해서 종합적으로 저도 이걸 해드리고 여러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서 상속세를 캐시로 내는 분은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기에 대한 대책으로서 한국은 보험을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타 세금 관련된 신고나 이런 납부도 해드립니다. 예, 시간이 지금 9시 7분이어서 딱 약속한 시간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이 한국에 있는데요. 자질이 없어요. 그 재산 엄청 많거든요. 네. 근데 그 누님이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제가 많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 매형이 지금 80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날도 이제 그 나이 되었고 거기서 이제 뭐 몸이 아프고 그러는데 그 카톡으로 자주 와요 저한테. 그런데
배우자 자녀들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 그 상태는 어떻게 됩니까? 예,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상속 순위가 있잖아요. 자, 1순위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죠? 직대표에서 자녀. 그 누나의 자녀가 없다는 말씀이죠. 자, 그럼 2순위 누나의 부모님 없습니다. 돌아가셨죠? 네. 3순위가 누구죠? 형제자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배우자가 있잖아요. 자, 1순위하고 2순위가 없으면 어떻게 가냐면 배우자네요. 그래서 정리하면 근데 두 분 다 아프세요. 예, 제가 그래서 지금 정리해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저분의 행운을 빌어드리면서 죄송합니다만 자, 매형이 먼저 돌아가시고 누님이 돌아가시면 우리 선생님이 단독 상속받습니다. 그런데 누님이 돌아가시고 매형이 돌아가시면 누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누님의 모든 재산은 배우자인 매형이 다 갖고 매형이 돌아가시면 매형의 형제자매가 갖습니다. 매형이 형제자매가 없으면 그다음 뭐죠? 그러니까요. 사촌. 매형의 사촌. 내가 알기에는 사주가 없는 것 그러면 국가. 그러면 국가. 그 매형이 그냥 혼자 내용이 물떠가셔. 돌아가셨는데 부모도 아무 안 계시고 그냥 독신으로 그냥 하셨고 잡성. 글쎄, 자 이제 어쨌든 디테일은 나중에 저한테 상담 받으세요. 예, 근데 순서는 저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은 아마 조만간 저의 의뢰인이 될 가능성이 높으십니다. 예. 그 다음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네, 그 형제가 있는데 네. 부모님이 살아 생전에 형제에게 미리 재산을 다 주시고 네. 만약에 뭐 100억이 있다 그러면 95억을 다 주셨어요. 네. 뭐 사업도 물려주시고 부동산도 주시고 미리 명의를 바꿔놨을 경우에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이제 나머지 5억만 이제 그 재산 상속의 대상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그게 아까 여기 A, 특별수입자의 상속분이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기본적으로는 사전에 증여한 부분을 미리 내가 나중에 뺏어올 수는 없습니다. 대신에 만약에 100억의 재산이 있는 분이 95억을 우리 형한테 미리 주셨다. 그러면 상속 재산을 계산할 때는 95억을 다 포함해서 100억으로 계산을 해서 형제가 두 분이다. 그러면 한 분당 50억씩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형은 95억을 받았죠. 형은 본인의 50억보다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형은 더 이상 남아있는 재산을 상속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초과해서 받은 거를 토해내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나머지 우리 선생님 같은 경우는 내가 50억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남아있는 상속재산이 5억밖에 없다. 그럼 그 5억은 다 내가 받는 거죠. 45억은 못 받으시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 분 더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오늘 너무 재밌게 정말 웃으면서 영광을